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2023년 7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유료 서비스에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 기능을 활성시키면 쓰실 수가 있는데, 야, 이거 놀랍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식 프로그래밍, 학습과 교육, 데이터 분석, 스크립트 작성, 웹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테스트로 Our World in Data 사이트에 접속해서 3개의 중위 연령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어요. 이거 자료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코드 인터프리터에 가시게 되면은 새롭게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났습니다. 엑셀 파일, CSV, 동영상, 이미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린 다음에 3개의 중위 연령 자료다.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 뽑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챗GPT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봤어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내가 명령한 것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완수해낸다라는 거. 그게 바로 코드 인터프리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안해준 그래프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중위 연령 높은 10개 국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국가들 보여주고 있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중위 연령 변화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정 요청을 했어요. 이런 나라들 포함하고 색깔은 무지개색으로 바꿔주고 한국 그래프만 굵게 표시해줘 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런 기능을 잘 쓰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 가가지고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토대로 2020년과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원형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작업 과정을 알려주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죄송합니다. 토탈 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파일의 구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뭘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파이썬을 다시 실행해 주는 거예요. 마치 보고를 잘하는 직원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나왔는데 뭐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위에 보시게 되면은 한글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제대로 나오게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이건 안 해주더라고요. 한글 데이터를 인식해서 데이터 처리는 해주는데 그래프로 표시해 줄 때는 한글 폰트를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부터 2070년까지 10년 단위로 비율 변화를 GIF 파일로 움직이게 보여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동영상으로 해달라고 해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드리자면은, 10년 단위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수정 요청을 했어요. 자, 이거를 아주 느리게 보여주고 색깔도 다르게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색깔은 다르게 해줬지만 속도를 줄이는 데는 제가 몇 번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기능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 JPG를 뭐 GIF, BMP 뭐 이런 걸로 변환하는 것도 해주고요. 또 사이즈 조정이라든지 흑백으로 만들어줘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파이썬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줘요. 그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사이트에 QR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되고요. 또 재미난 거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뭐냐면 연극 햄릿의 대본 앞부분을 제가 워드 문서로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로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해줍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크게 표시되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인터프리터도 여러분들 활용하기 나름이고 활용할 길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자,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내가 원하는 걸 완벽하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쓸모가 있을지는 사실 확신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AI가 내가 원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주겠구나.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결했다. 이러면서 보고를 해주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각종 업무 서비스에 생성 AI가 적용되고 있어서 그 사례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윅스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도 미래 채널 홈페이지를 이걸로 만들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AI가 들어옵니다. 자, 나는 피트니스 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했더니 AI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자, 우리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라고 했더니 AI가 예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레이아웃,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까지 다 알아서 AI가 넣어준 거예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 야,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 수정, 전체 레이아웃 수정 역시 AI가 알아서 저렇게 편리하게 도와주고요. 참고로 오픈 AI사의 챗GPT 그리고 달리 모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에 나모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홈페이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니티 사례입니다. 게임 개발, 3D 애니메이션 등에 아주 잘 쓰이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도 AI 플랫폼 뮤즈라는 게 들어와요. 현재는 채팅을 통해서 기능 질문, 최신 정보를 얻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앞으로 몇 달 뒤에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저렇게 캐릭터가, 아바타가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에셋을 텍스트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텍스처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것도 너무나 간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처가 저렇게 바뀐 겁니다. 게임 개발이 더 편리해질 수가 있겠죠. 미래 메타버스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에 대한 소식인데요. 기업용이 따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용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대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도 않고 AI 훈련에 사용되지도 않아가지고 기밀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빙챗 엔터프라이즈라고 선택해서 하면은 내 정보가 보호되고 있다라는 걸 저렇게 표시해주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방패 표시도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장되지 않고 보호된다라는 표시를 강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기대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AI 자동화가 가능한 코파일럿 서비스. 이게 몇 달 전에 공개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드디어 대중에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걸 알아서 AI가 작업을 해주는 기능. 자, 요게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업용 사용자들에게 코파일럿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비용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비용이 $30. 야, 이거 거의 4만 원인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료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용료가 2배가 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쓸지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안 알려졌고요. 개인에게 언제 출시할지도 아직은 알려져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7월 12일 블로그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구글 2023년 I/O 행사에서 테일윈드라는 프로젝트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한 문서들 주제별로 저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 대한 내가 수집한 메모, 기사 등을 끌어오게 되면은 AI가 가이드를 줍니다. 내 문서들 분석해가지고 요약해주고 주요 주제들을 정리해주고 야,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채팅창에서 특정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 문서들을 분석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거나 요약해주거나 주제별로 결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이 내용은 내 문서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출처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의대생은 신경과학에 대한 기사를 다 모은 다음에 업로드해가지고 도파민 관련 핵심 용어집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전기 작가는 노트 만든 걸 다 업로드한 다음에
후디니와 코난 도일이 만난 모든 시간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자는 아이디어들을 다 업로드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짧은 스크립트를 생성해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원하는 기업가는 자신의 의견을 올린 후에 투자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하면은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AI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하고 분석해준다라는 게 이 노트북 LM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초거대 AI의 큰 문제인 환각 문제, 거짓된 답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구글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자 명단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순서가 됐을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미국 사용자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생성 AI의 업무 자동화가 얼마나 앞으로 유용해질까요? 업무에서는 정확성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AI에 괜히 일 잘못 시켰다가 결과물 하나하나 수정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얼마나 유용할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 사회를 대비할 때 정말 중요한 제품이 우리의 근력을 서포트해주는 제품인데, 최근 일본에서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꽤나 간편한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외골경 로봇 하면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모터, 스프링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장시간 착용이 어렵고 좁은 장소에 사용 어렵고 가격도 비쌀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일본에서 최근 나온 이 머슬 수트, 소프트 파워라는 제품은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무릎에 조이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기계 같은 것도 없고요. 옷감 소재의 그 반발력과 수축성을 이용해가지고 근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걸 입게 되면은 허리의 부담이 35%가 경감이 되고 차량 운전도 되고 덥지도 않고 움직임도 편하고 430g으로 경량이라서 꽤나 일상적으로 쓰기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무거운 물건 옮길 때, 환자를 부축할 때, 농사일처럼 허리 굽히는 상황에 유용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스포츠, 재활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실제 사용 사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산업 현장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얼마냐면요. 이게 우리 돈으로 쳤을 때 60만 원 정도예요. 2023년 6월 27일부터 이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입었을 때 어떨지 너무나 궁금한 제품입니다. 자, 또 다른 제품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은 입는 근육 후토라는 겁니다. 후토라는 건데, 자, 이걸 만든 곳은 야마다라고 하는 재활 관련 회사에서 출시를 한 거고요. 자, 고무의 힘으로 보행 시에 근육의 움직임을 서포트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골격근을 따라서 배치된 전후 좌우 고무가 교대로 수축하면서 보행 시에 사용하는 근육을 지지해주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걷기 시작할 때, 착지할 때, 보행 중 각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근육을 지지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구현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고 있으면은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자, 무게는 280g이라 가볍고요. 익숙해지면 30초 안에 입을 수 있다고 해요. 저분 같은 경우엔 7년 만에 지팡이 지지 없이 걷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고, 저분은 중학생 이후 처음 자기 다리로만 걷는 청년이라고 홍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제품을 입게 되면 일상생활, 의료, 돌봄, 스포츠 등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세팅을 변경하게 되면은 등산할 때 적합한 서포트, 그리고 내려갈 때 적합한 서포트로 변경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33만 원 정도이고 6월 22일에 이미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간편한 근력 서포트 제품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나 고령화 시대에는 이런 제품의 수요가 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외골격 수트를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 성능과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미래 사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일 텐데요. 새로운 컨셉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신기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가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붕 떠가지고 날라서 트럭을 건너뛰고 있는 컨셉 영상이에요. 야, 저렇게만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과연 이게 진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또 저렇게 운전석이 콕핏처럼 막 움직이고요. 회전도 되고 이륙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행을 하려면은 또 저 자동차의 각도가 완전히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운전석은 저렇게 가만히 있고 너무 SF적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마치 테슬라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기는 했는데 작년에 완성도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저게 그냥 컨셉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미래는 저렇게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지 타이틀 한번 보실게요. FAA가 시험 비행을 승인한 30만 달러짜리 비행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이 회사는 이미 2억 5천만 달러의 선주문을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 살펴보자면은, 자,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 RF 에어로너틱스의 모델 A라는 제품이고요. 대부분의 주문은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B2B 계약도 여러 건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주문한 차량의 수가 최소 834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델 A는 10월에 사전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고 2025년 말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미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특별 시험 비행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자, 지상에서의 주행거리는 최대 321km, 비행거리는 177km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 전기 비행 자동차입니다. 자, 실제로 사이트 가시게 되면 저렇게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 150달러를 받고 있고요. 자, 이거를 작년 10월에 C넷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시제품이거든요. 야, 이게 너무 허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배터리는 어떻게 싣고 다니지? 비행까지 하려면 배터리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의문표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러한 컨셉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유명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이라는 제품이었거든요.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도 8년 전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또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게 웬걸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꿈은 끝이 났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게 정말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미래 인류가 실제로 이용할 비행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드론 택시 UAM이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비행 자동차라는 것은 그냥 공상과 꿈일 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올 여름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욱 심해지는 폭염이 경제와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요 언론들의 기사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BBC의 기사 타이틀 보시게 되면은 가장 더운 날 세계 기록을 일주일에 3번 경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3년 7월 6일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7.23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공식 기록은 아니고요.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 연구소의 측정 결과라고 해요. 근데 이 이전의 기록이 언제냐면은 같은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의 최고 기록은 2016년 8월에 16.92도인데 이거를 뛰어넘었다라는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욱 극심해진 더위에 사람과 환경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음은 CNN 뉴스 기사인데요. 타이틀 보시게 되면은 2024년은 엘니뇨로 인해서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나사 과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CNN에서는 나사의 우주연구소 소장 개빈 슈미트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근거는 이겁니다. 엘니뇨가 최근 몇 달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엘니뇨의 영향이 아니라 바다의 전반적인 온난화 영향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니뇨는 올해 말에 절정에 달할 것이며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가 다음의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2024년의 무더위가 올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CNN 기사인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폭염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를 한 것도 있고요. 더위 때문에 사고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경제 활동의 6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인 신체적 위험이 210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최대 17.6%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유럽 폭염에 지금 건설 제조업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현장이잖아요. 특히 이탈리아 노동조합 연맹 같은 경우에는 폭염 기간 야간에만 건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자, 건설 자재도 높은 기온에 손상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이 높은 기온에 휘어진다든지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라인 강물이 말라붙어서 선박 통행이 제한되거나 산업용수 활용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제조 공장과 창고 인프라 등 유지 비용 상승이 그래서 전망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의 시설은 높아진 기온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 보니까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BBC 뉴스인데요. 극단적인 기온과 폭염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놨어요. 자,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야외 근로자들 위해 고용주는 냉방시설,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실내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주 4일제가 폭염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직원 등 폭염에 취약한 집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의무도 생길 것이고, 기업 차원에서 폭염과 관련된 건강 및 복지를 점점 더 늘려가야 될 것이다.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또 항공사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공기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비행기 엔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들이 비행기 중량을 줄이고 활주 거리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델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적재량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연료를 넣는 방식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탑승교의 공기를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보조 동력장치, 조기 유지 보수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업계 전문가는 이제 고온 상황에서는 비행기들이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륙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폭염 상황에서는 야간 비행이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행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폭염으로 씨름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관광지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가을 지중해 방문 계획 관광객이 전년 대비 1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냐면은 로마, 그리고 시칠리아,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리스, 이런 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대신 가냐면은 체코, 불가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등 상대적으로 덜 더운 국가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위가 여행의 선호도도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극심하게 더운 지역은 사람들이 또 몰린다는 거예요. 자, 가디언지의 기사인데요. 더위를 위해 왔다. 데스밸리는 지글지글하지만 관광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데스밸리가 어디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거쳐 있는 그 협곡 지역인데, 지금 100년 전 가장 뜨거운 기온이었던 56.7도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폭염으로 하이킹 도중 사망하거나 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온도계 주위에 모여가지고 인증샷을 찍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위가 심해지며 오히려 그 지역은 장사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 경험과 인증샷을 위해서는 이렇게 폭염의 고통도 감수하는 인간들이 참 재미납니다. 자, 폭염이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2023년 7월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또 8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묶어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